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러시아 혁명을 배울 차례입니다. 일단 혁명이라는 단어가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벌써 뭔가 불안하죠. 어려울 것 같고 또 중요할 것 같고, 실제로 이 러시아 혁명은 우리가 앞서 배웠던 여러 혁명들만큼이나 또는 그 이상 역사에 엄청나게 영향을 끼친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시험이 꼭 아니더라도 이번 기회에 좀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 저번 시간에 잠깐 등장했었죠. 1차 세계대전 도중에 러시아에서 이렇게 혁명이 발생하면서 러시아가 결국 전장에서 이탈하게 되는 그런 내용 우리가 저번 시간에 공부를 했는데, 도대체 어떤 사건이었길래 전쟁까지도 중단을 했는지 오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수업에 들어가기 앞서서 국기를 한번 보실게요. 오른쪽 거는 아시겠죠? 오른쪽 거는 러시아 국기입니다. 왼쪽 거는 잘 모르실 텐데 왼쪽 거는 소련이라는 나라의 국기예요. 아마 들어는 보셨죠, 소련? 근데 이제 정확히 소련이라는 게 뭔지, 그리고 그게 러시아랑 무슨 관련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모르는 친구들이 많을 겁니다. 오늘은 이제 소련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나타나게 됐고 그게 러시아랑 어떤 관련이 있는 건지 이런 것도 한번 알게 되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러시아 혁명을 공부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이전까지 러시아에 대해서 무엇을 공부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황제 알렉산드르 2세가 기억이 난다면은 아주 훌륭한 겁니다. 자, 이 사람이 했던 것까지 기억하면 더 훌륭한데, 자, 다른 거는 몰라도 이거는 기억나시겠죠? 바로 농노를 해방시켰다라는 겁니다. 농노가 아직까지 있었다라는 게 얼마나 러시아가 후진적이었는지를 보여주는 부분이었는데, 이 알렉산드르 2세가 농노를 해방함으로써 이제 러시아가 한 단계 더 발전을 하게 됩니다. 이때 해방된 농노들은 보통 도시로 많이 몰려갔어요. 그래서 도시에 있는 공장에 취직을 하게 되면서 러시아의 산업화에 기여를 하게 됩니다. 마치 우리가 영국의 산업혁명을 공부할 때 인클로저 운동으로 농촌에서 도시로 몰려온 이제 노동자들이 결국 산업혁명에 많은 기여를 하게 되잖아요. 그거랑 같은 양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마찬가지로 러시아도 이 과정에서 많은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러시아 혁명의 배경 중에 하나로 작용을 하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중국사를 할 때도 러시아를 잠깐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이 러시아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얼지 않는 항구를 얻는 게 항상 목표였어요. 그런데 유럽에서는 사사건건 영국이 방해를 하면서 사실 러시아가 제대로 힘을 못 쓰죠. 그래서 러시아는 동쪽으로 눈을 돌려서 어디까지 온다? 바로 이 연해주 지역까지 오게 됩니다. 이 연해주를 획득하는 과정은 우리가 아편전쟁 공부할 당시에 기억이 나실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러시아는 이제 동쪽으로 내려올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죠.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러시아에 대해서 배웠던 사전 지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러시아가 산업화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노동자들은 부당한 처우에 저항하면서 단체를 조직하기도 하고 혁명을 일으키려는 움직임까지도 나타나게 됩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짜르라는, 이제 우리가 황제를 짜르라고 부르잖아요. 이 짜르 체제가 너무나도 완고해가지고 이러한 움직임들을 제대로 수용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당시 황제는 니콜라이 2세인데 이 사람이 이제 러시아의 마지막 황제입니다. 근데 이 니콜라이 2세는 이러한 사회적인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짜르의 이런 전제정치, 이걸 수정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라는 거죠. 자, 오히려 이 니콜라이 2세는 외부의 어떤 문제를 만듦으로써 내부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어요. 보통 이런 경우가 역사에서 되게 많습니다. 자, 그때 니콜라이 2세가 누구와 전쟁을 하게 되냐면은, 자, 이건 이제 우리가 배운 반도 있고 아직 안 배운 반도 있는데, 자, 바로 일본과 전쟁을 추진하게 되죠. 이 당시에 일본은 청나라를 패배시키면서 조선에 대한 영향력을 매우 높여갑니다. 근데 이 조선을 호시탐탐 노리던 나라가 또 러시아였어요. 그래서 결국 이 조선을 두고 러시아와 일본이 한판 대결을 벌이게 되죠. 근데 아시다시피 둘의 체급 차이는 어마어마했습니다. 러시아는 이미 군사적으로는 강대국의 반열에 올라있는 나라였고, 일본은 이제 막 좀 떠오르는 나라긴 하지만 그래도 러시아한테는 잽이 안 되죠. 자, 그런데 그림에서 보듯이 미국과 영국이 일본을 엄청나게 후원을 해주면서 결국에는 대등한 싸움을 할 수 있게 되었던 거죠. 자, 그리고 그 결과 이 러일 전쟁에서는
일본이 승리를 하고 러시아가 패배를 하게 됩니다. 오른쪽에 있는 그림 보시면은 되게 재밌는데 지금 밑에 이제 머리만 나와 있는 사람이 니콜라이 2세예요. 근데 이 니콜라이 2세가 일본에게 얻어맞고 있는 장면이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거기에 껴가지고 같이 이제 얻어맞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 매우 굴욕적인 패배였는데, 이렇게 러시아가 일본에게 패배하게 되면서 사실 해외에서 이제 전쟁을 일으킴으로써 국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니콜라이 2세의 생각은 완전히 어긋나게 돼버리는 거죠. 결국 참다 못한 러시아 국민들이 거리로 뛰쳐나오게 됩니다. 왜냐면 이제 전쟁이라도 만약에 이겼으면은 뭐 여러 가지 전리품을 얻으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을 텐데, 지금 전쟁에 결국 패배까지 했기 때문에 러시아는 여러 가지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제발 먹을 거 좀 달라, 짜르님 우리 좀 구해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거리로 나오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짜르가 있는 성 앞까지 이렇게 진출하게 됩니다. 근데 당시 러시아 국민들이 짜르에 대한 생각이 어떤 거였냐면은 어떤 단순한 지도자를 넘어서서 어떤 아버지와 같은 존재였다라는 이제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거리에 뛰쳐나가서 짜르에게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를 알려주면은 우리를 좀 보호해주지 않을까,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을 주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자, 그런데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당시 니콜라이 2세는 병사들을 내보내서 이 사람들을 맞이했던 거죠. 자, 근데 단순히 병사들이 평을 지키기만 했던 게 아니라 결국에는 발포까지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짜르에 대해서 엄청난 실망감을 갖게 되고 분노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이게 러시아의 어떤 역사에서 엄청난 전환점이 됩니다. 이 사건을 뭐라고 하냐면 바로 피해 일요일 사건이라고 합니다. 자, 이 피해 일요일 사건은 결국 수천 명의 사상자를 내면서 많은 민중들의 분노를 자아내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수천 명이라는 게. 노동자들은 파업을 하게 되고 농민들도 봉기를 했고 심지어 병사들까지도 봉기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들은 짜르가 우리를 버렸다라고 하는 짜르에 대한 배신감으로 엄청난 분노를 드러내게 됩니다. 결국 니콜라이 2세는 이들에게 사과의 말을 전하면서 앞으로 의회도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이런 민중들이 정치에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이제 정책을 실시하겠다라고 약속을 하게 돼요. 하지만 그 약속이 당연히 제대로 지켜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민중들은 분노했지만 여전히 자본가 계층이라든지 뭐 지주 계층이라든지 이런 부르주아들은 여전히 니콜라이 2세를 지지하는 세력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중심이 돼서 이런 노동자와 농민들을 탄압하기 시작했고, 그걸 믿고 이제 니콜라이 2세는 이제 약속했던 개혁들을 계속해서 미루게 되죠. 그래서 결국 이 노동자들이나 농민, 이런 민중들은 러시아 각지에서 소비에트라는 것을 만들게 됩니다. 자, 좀 어려운 용어가 나왔는데 소비에트는 간단히 말하면요, 이런 노동자들이나 농민들의 자체 조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개개인별로 활동을 하면 이게 약하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일종의 단체를 만들어서 자기들끼리 의견을 전달하기 위한 그런 창구라고 보시면 되는데, 각각의 그런 단체들을 다 하나하나의 소비에트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소비에트는 향후 러시아가 혁명이 일어났을 때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단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때 마침 니콜라이 2세 입장에서 마침일 수도 있겠네요.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다시피 독일은 이제 동쪽에서 러시아와 대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니콜라이 2세는 일단 급한 불부터 꺼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제 주장을 하면서 개혁을 중단시켜버리고 이제 전쟁에다가 올인을 하게 됐던 거죠. 자, 하지만 전쟁이 어땠어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듯이 이 전쟁은 빠르게 끝날 만한 전쟁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 독일과 러시아가 있었던 동쪽 전선은 어마어마한 사상자를 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이 아주 다양한 곳에서 전투가 벌어지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사람이 죽었던 곳이 바로 이 러시아와 독일이 있었던 전선이에요. 자, 그러면서 러시아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자, 일단 모든 공장들이 전쟁에 필요한 물자를 생산해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 일반 국민들이 써야 할 생필품이 부족해지는 사태가 벌어져요.
자, 거기다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많은 사상자를 내면서 이 엄청난 인명 피해는 당연히 러시아 국민들로 하여금 우리가 도대체 왜 전쟁을 해야 되는 거냐라는 회의에 빠지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거기에다가 당연한 수순으로 물가가 폭등하게 됩니다. 물건이 부족해졌기 때문에 물가가 상승하는 건 당연한 일이었겠죠. 자, 거기에다가 러시아가 심지어 전쟁도 잘 못했어요. 계속해서 이제 패배를 하게 되면서 국민들은 결국 이 전쟁을 우리가 패배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안 좋은 소식만 들려오고 있었던 거죠. 결국 국민들이 또다시 거리로 나서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제 공장에서 일하던 부녀자들이 거리에 뛰쳐나오게 되면서 시작을 해요. 그러자 많은 노동자, 농민, 병사, 여러 민중들이 거리로 뛰쳐나오면서 그들은 빵을 달라. 그리고 전쟁을 중단하고 평화를 주장하게 됩니다. 자, 결국 니콜라이 2세는 이 과정에서 물러나게 되고요. 이거를 우리가 러시아의 2월 혁명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결국 러시아는 그동안에 유지되어 왔던 황제 정치, 그러니까 짜르 지배 체제가 무너지게 되고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게 됐던 거죠. 프랑스의 2월 혁명하고 명칭이 똑같죠? 헷갈리지 마세요. 혁명 이후에 권력을 잡게 된 거는 케렌스키라는 인물이었습니다. 이 케렌스키는 임시정부를 수립하고 전쟁을 계속해서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게 돼요. 자,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당시 임시정부의 사람들이 대체로 부르주아 계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전쟁 중단을 원했던 민중들의 생각과는 좀 달랐던 거죠. 그러면 혁명이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사람들이 권력을 잡게 됐을까? 자, 그 배경에는 소비에트의 노선에 있습니다. 자, 이거는 그냥 배경 지식으로만 알아두세요. 기본적으로 소비에트는 마르크스 사상을 신봉했던 인물들이에요. 그러니까 사회주의,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키려고 했던 사람들이죠. 자, 그런데 마르크스의 이론에서는 혁명이라는 게 두 번의 단계를 거치게 돼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부르주아 혁명이 먼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봉건의 잔재를 철폐하고 자본가 계층들이 중심이 된 사회가 나와야 되죠. 그 다음에 이 자본가들에게 억압을 받고 있던 노동자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두 번째 혁명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서 이제 사회주의, 공산주의 체제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르크스가 기본적으로 프랑스 혁명을 모델로 생각해서 이런 원칙을 만든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보편적으로 다 적용된다라는 법은 없어요. 그런데 워낙에 이제 마르크스의 이론이 당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기 때문에 이 소비에트의 다수의 인원이 이 마르크스의 주장대로 두 단계의 혁명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믿었고, 그래서 부르주아 계층들이 권력을 잡는 것을 일종의 용인을 해준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이런 소비에트의 다수인 사람들을 맨셰비키라고 부르게 되는데 사실 민중들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뭔가 아쉽다고 당연히 생각을 했고 이들은 전쟁을 중단하기를 원했는데 케렌스키는 전쟁을 계속한다고 하니까 사실은 이것을 이해하지를 못했죠. 자, 이때 소비에트의 주장에 다른 의견을 냈던 사람이 바로 레닌입니다. 오늘 사실은 핵심적인 인물이죠. 이 레닌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을 우리가 볼셰비키라고 하는데 소비에트에서 다수파를 맨셰비키, 그다음 소수파를 볼셰비키라고 해요. 근데 이 레닌은 마르크스의 2단계 혁명론을 굳이 따를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당장에 우리는 혁명을 일으킬 수 있다. 우리는 전쟁보다는 평화가 중요하다라는 여러 가지 주장을 하게 되면서 많은 민중들이 이 레닌과 볼셰비키를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케렌스키는 무너지게 되고요. 이것을 우리가 10월 혁명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부르주아 계층이 아닌 소비에트가 권력을 잡게 되는 소비에트 정권이 수립이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이론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 바로 그 이론을 만들었던 칼 마르크스와 그의 절친한 동료인 프리드리히 엥겔스입니다. 근데 이런 창시자만큼이나 이 사회주의 이론에서 중요하게 다뤄진 인물이 바로 이 블라디미르 레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이 이론을 정리한 사람이지만 레닌은 어떻게 보면은 이게 마르크스의 이상을 현실에 구현했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최초로 이런 사회주의 국가를
수립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해할 때 절대 빼놓지 말아야 할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소비에트 정권을 수립한 레닌은 일단 독일과의 전쟁을 중단시키죠. 브레스트-리토프스크 조약이라고 불리는 불가침 조약을 맺게 되면서 결국 전장에서 이탈을 하고요. 덕분에 독일은 저번 시간에 배웠듯이 서부 전선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갖게 된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레닌은 내부를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지주들의 토지를 몰수하고 국유화를 하고, 그 다음에 군대를 민주화시키고요. 그 다음에 생산과 분배를 소비에트가 통제를 하는 등 사회주의 개혁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사회주의의 핵심인 평등이라는 가치를 또 구현하기 위해 러시아에 있었던 여러 민족들에게 스스로 미래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그 권한을 부여하게 돼요. 실제로 당시의 러시아를 보시게 되면은 여러 민족들이 있었는데 굳이 러시아어를 강요하지 않고 각 민족들이 자유롭게 자신들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줍니다. 자, 이런 레닌의 활동은 러시아 내부에서만 그치지 않고요. 다른 나라의 노동자들, 억압받는 민중들을 위해서 이 공산당 조직을 국제적으로 만들게 돼요. 그래서 일명 코민테른이라고 부르는 단체를 만들게 되고 각 나라의 여러 공산당들을 지원해주는 그런 활동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공산당이 세계 곳곳으로 퍼져나가게 되죠. 자, 하지만 이런 레닌에게 탄탄대로가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사회주의 개혁에 반대를 했던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짜르를 지지했던 세력, 그 다음에 자유주의를 원했던 자본가 계층, 그 다음에 귀족들, 이런 사람들은 이런 레닌의 정책에 반기를 들면서 일종의 내전을 펼치게 되는데 이 내전에서도 역시 레닌이 승리하게 되면서 이제 권력을 공고히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급격한 이런 사회주의 정책이 경제에 약간의 악영향을 끼치게 돼요. 그래서 레닌은 신경제정책이라고 해서 자본주의의 요소를 일부 도입을 시키는 등 사회주의의 어떤 부작용을 최소화시키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레닌의 사회주의 정책에 어떻게 보면 이제 동조했던 그런 나라들을 다 하나로 연합을 해가지고 일명 소비에트 연방이라는 것을 성립시키게 돼요. 우리가 이 소비에트 연방을 줄여서 소련이라고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소련은 미국과 버금가는 그런 강한 국가가 되고요. 물론 나중에 91년이 되면은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겹치면서 결국 해체를 하게 됩니다. 이 해체됐을 때 이 소비에트 연방은 총 15개의 나라로 구분이 돼요. 옆에 보시면은 이제 주로 스탄 나라들, 그 다음에 동유럽, 이런 나라들이 대체로 다 이 소련 출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레닌이 죽고 난 이후에 권력을 이어받은 사람이 스탈린이라는 인물입니다. 이 스탈린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하면서 강력한 사회주의 통제경제 정책을 실시해요. 그래서 이 소련을 매우 강력한 공업 국가로 발전시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과 조금이라도 뜻이 다른 사람들을 무참히 숙청을 하게 되고 독재 체제를 강화해요. 스탈린은 우리가 그냥 단순히 독재자가 아니라 그 과정에서 너무나도 많은 인명을 죽였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이제 학살자라고 많이 이제 욕을 하는 그런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이제 러시아 혁명과 그 이후에 소련이 성립되는 과정까지 매우 짤막하게 이제 수업을 했는데 사실 이 러시아 혁명은 인류 역사에서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면 그 이후에 끼친 영향이 어마어마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도 그 영향으로 남한과 북한으로 갈라졌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또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러시아 혁명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실제로 이제 스탈린 같은 경우는 부정적으로 볼 만한 여지가 너무나도 많죠. 이 스탈린이 했던 짓을 따라한 게 이제 그 이후에 뭐 중국과 북한의 지도자들이니까요. 근데 우리가 너무 그런 부정적인 관점으로만 바라보게 되면은 실제로 이 러시아 혁명, 뭐 사회주의 혁명의 그런 실체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수 있거든요. 그 선입견은 최대한 묻어둔 채 좀 객관적으로 이 사건을 공부하실 필요가 있어요. 어쨌든 지금의 역사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중대한 사건이니까요. 이번 기회에 상식으로 잘 알아두시고 시험 공부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뭐가 중요하겠어요? 당연히 일단 순서가 중요하겠죠? 순서가 제일 중요하겠네요. 열심히 공부하세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에는 오프라인으로 이제 만나게 될 것 같고요.
중국사, 일본사 빨리 마무리하고 시험 볼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빨리 자야겠네요.